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또 반가운 손님을 모셨는데요. 요즘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베스트셀러 돈의 감각 저자이시죠. 상승미소님 오늘 또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한 달 전에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해안을 가지실 수 있냐라는 긍정적인 의견서부터 정말요? 우리 칭찬의 말로 화기애애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좌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그런 악플도 많이 달리셨고, 근데 또 그 가운데 보면은 정말 합리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분들의 질문들로 상승미소님은 어떠한 관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잖아요. 양적 완화. 네. 일본이 미국만 믿고 무제한 화폐 발행하는 이 행위가 네.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네. 조만간 일본은 망할 것이다. 예.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저도 한국인이고 일본이나 중국의 이야기를 하면 사실 국민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보기 때문에 사실 팩트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과거 10년 동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부동산은 오르면 안 된다, 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이 팩트를 제대로 못 봐서 투자 기회를 놓친 분들, 맞아요. 늦게 사서 손해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중국이나 일본이 싫다 하더라도 그 자체 팩트를 제대로 봐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자본의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측이라는 걸 보면, 자,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그렇죠. 빚은 갚아야 되죠. 그런데 언제까지 빚이 늘어날 수 있느냐? 100년, 200년? 결국은 못 늘어난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이상 살 것도 아니고요. 저를 응원하시고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어서 수능이나 학력고사를 보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대비해서 수익을 늘리고 돈의 손실을 보전할 것이냐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예측의 기간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1년, 길어야 2년인 거고요. 그 안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 결국 빚은 영원히 늘어날 수가 없다. 언제? 100년, 200년?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00년, 200년 하셔서 논문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관점에서 들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방송에서 짐 로저스 같은 이런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자자죠. 일본은 망한다. 근거로 일본의 부채가 일경사천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이 이자 갚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왜 상승미소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의견을 따를 이유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100년, 200년 후에 일본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건 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얘기고요. 저는 일본에 투자하고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길게 봐야 1, 2년 정도로 예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는 또 다른 예측이 나올 수 있죠. 즉, 내 투자 생활에 필요한, 내 투자 생활에 제대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 전설적인 투자자들이죠. 짐 로저스 뿐만 아니라 워런 버핏이니 레이 달리오니 등등, 그분들 말씀이 식견이 대단하죠. 하지만 그분들 말씀대로 세상이 진행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랬다 해서 우리는 이래야 된다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투자가 다 성공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돈은 그분의 손아귀에 있어야죠. 우리가 가장 현존하는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한 분, 워런 버핏, 그분도 크래프트 하인즈로 해서 수조 달러의 손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꼭 맞는다, 그분이 얘기했다 그래서 전 추종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일본의 빚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그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즉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마약 중독이 쉽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약 중독을 넘어서는 방법은 그 엄청난 고통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일본은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고 투표, 선거 행위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돌아오긴 하는데요. 그들이 야 우리 양적 완화 안 하니까 이제 빚 갚으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러면 정권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치인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건 부정하지 않지만 그건 우리 투자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 2년 안쪽, 길어야 2, 3년 안쪽인데 자, 그 안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일본의 돈을 무지하게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늘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문제를 삼아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본이 부채를 아무리 늘려도 문제 삼는 자본이 없어요. 미국에서도 문제 삼지 않고요. 금융자본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망한다고 해서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될지 그건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버블의 본질,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결국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공동의 인식들 네. 이게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고 실체화가 되면 전부 왜 그 뱅크런 사태처럼 예. 아, 나 못 믿겠어 정부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결국 개인이 살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 그 채권을 투매하고 뭐 불신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점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문제 안 생긴다고 믿으셔야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쓰는 돈은 원화입니다, 원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미리 발행하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네. 일본의 빚이 돈이랍니다. 돈 액수인데 거의 99%가 일본 국민들이 자국의 채권을 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국민들이 뜬금없이 나 떠날래. 그럴 가능성이야 1%라도 있지 않냐 그러면 있죠. 하지만 그게 언제냐. 단순하게 그렇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든 징후가 있습니다. 갑자기 손바닥이 확 뒤집히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겨울이 오려면 봄에서부터 여름, 가을이 지나고 최근 10월 24일이 상강이었는데 상강처럼 이제 찬바람이 시작돼야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에서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채권 금리가 첫 번째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을 매도 쳐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엔화가 지금의 107엔, 108엔이 아니라 200엔, 300엔으로 어느 정도 가는 방향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런 거 있으면이라고 가정하면 대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단기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게 몇 년이 아니라도 다음 달부터 당장에 엔화가 달러 대비 엔화가 108엔이 아니라 130엔, 140엔, 150엔 점점 간다. 그러면 그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징후가 없는데 그렇게 생긴다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미국의 달러도 다른 사람이 다 버리면 문제 생깁니다. 즉 그런 가정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미국의 달러가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지금 95, 96인데 200, 300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400, 40, 50으로 폭락하는 것도 순간적으로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되는 이유들이 없다는 얘기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자꾸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될 거야를 하는 게 의미 없다. 예, 여기서 이 방송에서 이거 편집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안 읽는 책들이 무슨 책이냐면 뭐 몇 년 지정한 책들이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런 가정들은 그때 뭐 부동산이 떨어지면 한국 경제 망한다. 반대로 부동산이 오르면 가정은 왜 안 하는 거죠? 사실 그런 변수들이 있으니 그 변수들 염두에 두고 조심하자 이러면 괜찮죠. 하지만 갑자기 수정구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채도사급도 아닐 텐데 몇 년에 이러면 사실 그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방송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인구 구조가 점점 줄면서 고령화 네. 사회가 되면서 예. 이제 되게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셨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은 그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 한국에 이민 오는 네.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창업자 수준,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그 어떤 이민자들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G10 안에는 들어가는 뭔가 교육받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는가.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다면 어떻게 창업할 동기가 생기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예, 그 하셨어요.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다고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얼마나 미국이 받아주나요? 똑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G10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도 받고 필리핀에서도 받고 한국에서 받습니다. 단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넘어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포르투갈의 이민자들이 많이 한국에서 이민 신청이 러시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일정 금액, 제가 알기로는 약 40만 유로 정도의 집을 샀을 경우에 비자를 이민권화에 시민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죠. 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한국에 받아봤자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이민하자 그러면 다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왜? 한국에서 당연히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은 여론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처럼 뭐 이공계나 아니면 과학자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특정 뭐 일정 수준의 학력이나 이런 걸 당연히 심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현재 같은 경우는 단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3D 업종, 예. 3D 업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의 그 최저임금제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그런 이주민들, 근로자들이라고 외국인 노동자. 근데 사실 그게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 맞고요. 반대로 한편으로는 제가 10월 초에 제주도를 갔는데요. 네. 제주도의 웬만한 음식점은 한국인 서버가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식당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았냐는 거죠. 그런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즉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부분을 빼고는 한국인이 하지 않는 일을 지금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 형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안 오면 결국 사람이 몸값이 귀해져서 임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감안하다면 외국인보다는 한국 사람 쓰는 게 편리하거든요. 대화도 통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님하고 응대도 편하거든요. 근데 왜 쓰는지는 자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한국인은 높은 조건의 임금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낮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편하거나 많은 보수를 원한다 이거죠. 예. 다만 이제 분명히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노동자로 대체할 것이고 그러려면 임금이 올라야 된다. 그런데 한국인 급여를 감당해서 100% 한국인을 써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웬만한 데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지인들, 여러분들 가족들이 하는 식당에서 똑같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좀 반대편에서도 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